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사우디의 드론이 1000km를 날아가서 폭격을 했어요. 이거 아시죠? 드론이 폭격을 해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어요. 지금 11년 만에 뭐 최대 급등이다. 폭이. 최대 가격은 아니고 유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어느 정도는. 일단 미국이 보복을 천명하고 있어. 미국이 보복을 하면은 이제 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유가가 가슴이 심쿵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자, 유가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사우디가 일단 드론을 공격이 생각보다 센 것 같아요. 50% 줄어든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우디의 수출량이 최대 50% 정도 줄어든다. 겨우 드론 10대가 지금 폭격을 했는데 이 드론이 무려 1000km를 날아갔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걸프전 이후에 최대 타격이고, 지금 표현이, 이건 지금 번역한 건데 심장마비, 하트어택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거를 회복하는데 1년이 걸릴 거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유가가 지금 올라갔다가 미국이 원유 팔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생각보다 사우디가 석유 생산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유가가 심쿵하죠.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지금 비축이 열심히 팔면서 유가를 좀 내리고 있긴 한데 자, 이게 폭격 장면입니다. 이거 CG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장면 같은데 폭격을 해서 이렇게 연기가 쭉쭉 나면서, 여기가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석유지대인데 상당히 드론이니 아니면 조그만 비행기가 폭격한 거니 말이 많은데, 어찌게 됐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완전 복구에 1년 이상이 걸릴 거기 때문에 예상보다 석유 가격이 좀 춤을 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게 좀 길게 봐서 그런데 이 정도 올라왔다가 이렇게 돼서 머물고 있어요.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데, 과연 진짜로 사우디가 생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이 비축유를 상당히 많이 풀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이고,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일단 이걸로 가장 밤에 잠이 안 오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보복을 하면 조금 더 심각해지겠죠. 만약 미국이 이란에 뭘 하기 시작하면 유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의 지금 어떤 스탠스에 유가가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니까 미국이 이때는 이때다 하고 가지고 있던 비축유를 팔았거든요. 비축유를 파는 이유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유를 팔면서 유가를 좀 내렸는데, 만약에 보복이다 이 자식들아 하고 이란을 쳐들어간다, 이란에다가 뭐를 보복을 하면은 다시 이게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가의 목덜미를 우리 럼프 형이 잡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가 일단 배경 지식이고, 자, 그러면 자, 요거에 가슴 심쿵하는 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이 나라 얘기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옆나라, 우리의 저기 먼지 형들은 뭘 하고 계셨냐면은, 사실은 2016년에 어떤 계획을 발표했냐면은,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공급 개혁이라는 걸 했어요. 2016년에서 2020년에 경제정책 기조를 확정했는데, 그때 내세운 구호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공급을 개혁하겠다, 요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 게 공급 과잉 해소, 재고 소진, 디레버리징, 비용 절감, 취약점 보강, 요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보면은, 당시에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생산량을 막 늘렸어. 투자를 많이 하고 생산량을 막 늘렸기 때문에 생산량은 굉장히 올라가고, 생각보다 재고가 쌓여. 제조업체 재고가 쌓이면서, 반대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하이테크놀로지 상품들은 미국 걸 수입해야 되고, 자기들은 굉장히 저렴한 1, 2차 상품밖에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 재고를 낮추고, 한마디로 그 8888 끓고 있는 압력밥솥에 김을 빼겠다는 거죠. 이게 2016년인데 김을 조금씩 빼서 한 방에 빵 터져서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 걸 막겠다라는, 그게 2016년 2월에 중국 국무원이 발표를 합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야, 우리는 경제 성장을 열심히 해서 했는데 조금 1, 2차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너무 많고, 반대로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해서 소득이 증가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없어. 그러니까 1, 2차 상품 공급은 좀 줄이고, 이쪽 기술이 좀 좋아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을 올려줄게.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자, 그런 쪽을 좀 올리자. 그래서 중국 제조 2025인데 뭐 결국 공급 개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뭐예요? 2016년에 중국 정부가 취했던 스탠스가, 우리나라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산업 구조조정하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 중국 1, 2차 제조업이 너무 많이 생산을 하니까 이거 줄이고 산업 형태를 좀 고차원적인 걸로 구조조정을 하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자. 딱 그 얘기거든요. 중국 제조 2025, 한마디로 뭐 사물, 인터넷,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좀 바꿔보자.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쪽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저렴한 물건 생산보다는 좀 첨단 기술 산업적으로 산업의 발을 옮겨보자라는 어떤 구조조정을 2016년에 실시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왔지만 디레버리징을 하죠. 산업의 어떤 불필요하게 커져 있는 부분을 깎습니다. 쫙 깎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그맣게 만드는데, 그때가 되니까 중국이 조금 이제 팍 터졌던 성장률을 바람을 빼고 있는데, 저 머나먼 나라에서 어떤 분이 저 나라가 바람을 빼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채자마자
이렇게 때리는. 저 나라가 바람을 좀 더 바람을 많이 빼자 이 기회에 좋은 계획이다. 바람을 이렇게 압력밥솥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압력밥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건드리면은 칙 하면서 김 빠지잖아요. 이렇게 옛날 거 치치치치 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형이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주냐면 요 뚜껑을 요렇게 열어주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바람을 아예 한 방에 빼주죠. 걱정하지 마. 형이 빼줄게. 형이 바람을 빼줄게 하고 머리 뚜껑을 그냥 끄집어서 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서서히 바람을 빼려고 그랬지. 누가 이렇게 빨리 빼려고 한 적은 없다. 우리는 보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중국 입장입니다. 중국 빠른 속도로 하강하게 됐죠. 조금 빼려고 그랬는데 보면은 충격이 공급 측면 개혁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신문에 이게 그거예요. 공급 측면 개혁이 말하면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바람을 조금 빼고 재고를 좀 줄이고 첨단 산업 쪽으로 중국 산업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하필 그때 치고 들어와서 어퍼컷을 날리면서 머리 뚜껑을 열어주니까 한 방에 바람이 나가면서 의도치 않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해. 게다가 이 미국이 중국에다가 대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서 아예 수입길도 막아버리니까 중국의 수출길도 막아버리니까 중국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죠. 자, 그게 이겁니다. 이게 최근 수치인데요. 최근 수치를 보시면 미국이 수입하는 거예요. 미국 국가별 수입량인데 빨간색이 중국이에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량, 미국 입장에서 보면 수입량, 중국의 수출이 이렇게 돼요. 당연하죠. 대놓고 막았으니까. 여기서 럼프 형이 대놓고 무역 관세 장벽 막으면서 대놓고 때렸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하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중국이 어떻게 대응했어요? 우리 먼지 형님들은 이렇게 대응했죠. 야, 니들이 우리를 수출을 막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게 달러 위원이거든요. 통화 약세로 대응을 했죠. 대응이라기보다는 통화 약세가 됐어요. 길게 보면 이렇게 된 거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원래 이 정도면 내렸으니까 내리다가 럼프 형이 무역 어쩌고 하니까 에라이씨 하고 이걸 올려서 통화 약세로 갔어요. 수출이 좀 더 잘 되는 거죠. 통화 약세. 자기 통화 가치가 내려가니까 수출이 가격이 내려가서 수출 경쟁률이 세지는데 자 이러면서 자국의 이제 어떤 산업 같은 거를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길까? 일단 중국이 위안화 약세라면서 머니 펌핑을 해서 돈을 많이 찍어서 경기 부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중국만 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도 하자. 그래서 요즘에 미국, 유럽, 뭐 일본 또 돈을 푼다. 2019년 9월 얘기죠. 다 돈 풀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또 다시 환율 전쟁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심지어 트럼프 아저씨는 아니 대놓고 중국 저 봐라. 환율 약세 이렇게 올라가잖아. 달러 기준으로 환율 조작이다. 매니플레이션 조작이다. 심각한 위반인데 연준은 뭐 그냥 맨날 이러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환율을 조작하면서 자기네들 수출 올리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되잖아요. 연준은 뭐 하고냐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 잠깐 드리면 파월 페드 아저씨한테 너하고는 어쩔 수 없이 일한다. 너가 유일한 문제다. 누가 적인지 모르겠다. 맨날 이렇게 서로 물어뜯으면서 우리도 통화 약세를 하자 그러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전 지식이었죠.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통화 약세를 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경기를 방어하고 수출이 줄어드니까 수출을 좀 올리려고 통화 약세로 진행을 했는데 통화가 약세가 되면 뭐가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위안화 통화가 약해지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뭐가 비싸져요? 수입해 오는 물건의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쵸? 수입해 오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게 일단 문제인데 이게 작년쯤에 작은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터지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난리죠. 중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퍼지면서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찻잔 속에 미풍인 줄 알았는데 이게 돌고 돌더니 이만해지면서 최근에 중국 돼지 가격이 미쳤거든요. 중국이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인데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47% 50%가 뛰고 여기 배급제합니다. 배급제를 시도하면서 아주 생각보다 이게 커지고 있어요. 참고로 중국이 어떤 나라냐면은 이게 돼지고기 소비량이거든요. 거의 돼지의 나라가 아닌가. 뭘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5천만 톤인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친 것보다 많이 먹어요. 거의 돼지의 나라입니다. 사실상. 유럽 전체, 미국, 러시아, 브라질, 베트남, 일본, 멕시코, 한국, 필리핀 합친 것보다 많이 먹는 나라거든. 수입도 뭐 당연히 1등이죠. 자 이런 나라인데 돼지고기가 일단 문제가 생겼어. 배급제를 할 정도로.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중국은 원래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진짜 미국 너희들이 우리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무역 제재라면 안 사! 뭘 안 사? 야, 미국 돼지고기 안 사, 콘 안 사, 밀 안 사, 뭐 안 사, 니네 농산물 전부 안 사!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 있던 우리나라 또 먼지 나라 말고 저 반대편에 있던 그 뭐뭐 하는 나라들이 요즘에 불매운동 많이 하는 그 나라가 대신 샀잖아요. 옆에서 럼프형 옆에서 이러면서 저 중국에 안 사면 저희가 한 뭐 10조 8조 뭐 이러면서 대신 사주면서 럼프형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대신 사주는 이런 분위기였거든 얼마 전까지. 근데 갑자기 저 돼지가 생각보다 심각해지면서 물론 좋은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싸게 먹을 수 있었다.
중국 판매가 막혔기 때문에 미국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의 삼겹살이 되었다. 뭐 이런 뉴스가 작년이죠. 작년 쭉쭉쭉쭉쭉 나왔어요. 뭐 작년 전체 수입액을 넘었고 때는 이때다 하고 우리나라도 열심히 수입했다는 거죠. 이랬었는데 갑자기 올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지금 무역 전쟁이고 뭐고 전 세계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돼지고기가 난리가 났기 때문에 갑자기 수입 확대. 죄송해요 형.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돼지고기 좀만 더 주세요로 바뀌었어요 방향이. 지금 난립니다 이거. 이게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우리나라도 이거 오늘 나온 뉴스인데 문종훈 교수님의 의견이긴 하지만 교수님 한 분의 의견이긴 하지만 북한은 지금 돼지가 멸종 가까운데 우리도 공격적 방역을 안 하면 우리나라 돼지들 옛날에 돼지 파묻은 것처럼 정말 절멸에 가까운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요즘 나오는 건데 저 열병이 생각보다 심각한 병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됐냐. 이게 중국 소비자 물가입니다. 보통은 저물가잖아요 요즘에. 전 세계 나라들이 저물가여서 중국도 뭐 이렇게다가 저물가로 가나 하고 있었는데 물가지고 일단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가 돼지고기를 수입해야 되잖아. 수입을 뭔가 많이 해야 되는데 최악은 뭐예요? 통화가 약세가 되면은 수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죠. 통화 약세야. 지금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밀고 있는데 위안화 약세 수입하는 가격이 안 그래도 비싸게 올라가고 있는데 위안화 약세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버리면 이게 양쪽에서 맞는 거죠. 이 양쪽으로 맞으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분석을 해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코어 물가라 그러는데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그중에서 식품 돼지고기나 석유를 제하면은 나머지 물가는 빠져. 그러니까 나머지 물가는 디플레이션인데 소비자 물가 원유하고 돼지고기만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진짜 최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물가는 내려가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뭐 저환율이건 무슨 돼지 열병이건 뭐건 해서 물가는 올라. 잠깐만, 야, 그 물가가 오르니까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거냐? 택도 없죠. 좀 좋아질 리가 없잖아. 지금 미국하고 저렇게 다이다이 뜨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좋아질 리가 없다고.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절대 요 표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잠깐 보여드리면 물가가 오르는 걸 보통 인플레이션이라 그러고 내리는 걸 보통 디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으면서 물가가 안정된 걸 우리가 보통 골디락스라 그러죠. 근데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최악이거든요. 경기는 박살인데 물가가 올라.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자 최악으로 가는 건데 설마 하는데 돼지 열병으로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오르고 야 이거 좀 거시기한데 그러는데 얼마 전에 뭐가 터졌냐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폭격이네. 뭐가 오른다고? 유가가 폭등. 가뜩이나 우린 저환율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수입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저게 지금 우리 물가 이러고 있는데 돼지 어쩌고 유가가 폭등 경기는 이러는데 지금 미국이 보복하면은 그땐 뒤에 물음표가 있는 거잖아요. 뒤에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뒤에 물음표 에이 잠깐만 설마 아니겠지. 이거 뭐 보복을 해서 뭐 올리진 않겠지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 럼프 형은 트위터에다가 쓰는 거죠. 난 알고 있어요. 범인이 누군지 I know. 범인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지. 범인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 장전 이거 로디드가 이거 총 이거 하는 거죠. 장전 완료돼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건데 장전 완료. 누르면 나간다는 거지. 레디 투 솔브기 때문에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이거를 파이어 하겠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일단 가장 안 좋은 경우를 보려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요럴 때 가장 안 좋은 사태를 예상하려면은 그분을 검색해 보면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럼 최악이면 어떻게 될까? 최악이면은 그 내년에 큰 충격이 온답니다. 그 형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안 봐도 알죠. 뭐 붕괴되겠죠. 뭔가 붕괴되고 뭔가 충격이. 그쵸.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최악이면 이러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거의 뭐 지구가 망하는 정도의 뭐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내용이 써 있을 거고. 자 그걸 떠나서 자 유가가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과 인도는 이게 잡혔죠. 지금 목덜미가 지금 딱 잡혔는데 하필이면 통화는 약해. 다 이렇게 보면은 중국 형들이 보고 있겠죠. 바보가 아니잖아. 잠깐만. 돼지고기가 이렇고 경기가 이러는데 물가가 이러는데 저 형이 이걸 로디드 했다고 지금 장전 완료를 외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 I'm sorry. 스몰 딜. 오케이 스몰 딜. 자 대두 좀 이렇게 해서 스몰 딜 콜 마주 앉고 일단 이제 스몰 딜 하면서 형 뭐 내가 언제 안 산다 그랬나? 좀 사야지. 좀 사서 농산물도 새로 사고 돼지고기도 사고. 오케이 형 스몰 딜 콜. 처음에 이게 7월달에 얘기한 거거든. 안 되겠다. 그랬을 때 트럼프 형이 뭐라 그랬었냐면 처음에 자 9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만 해도 고려하겠다. 스몰 딜 가능성이 있지. 여기 보시죠. 인터림 딜을 하겠다. 고려를 하겠다. 그래 니들이 뭐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나오니 형이 좀 봐줄게, 뭐 관세도 좀 미루고 봐줄게라고 했는데, 이 봐줄게라고 얘기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됐거든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이게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야 잠깐만 발상가 뭐 지금 물음표를 띄우고 있으니까 럼프 형이 이걸 보고 있다가 스몰 딜? 형 지금 장난해.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 스몰 딜이 무슨 스몰 딜이야. 안해 무조건 항복하라죠. 빅딜 스몰 같은 소리. I'm 로디드인데 이미 로디드 장전돼 있거든. 빅딜로 가면 지금 스몰 딜 불발이지. 처음엔 이렇게 하려다가 이걸 들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스몰 노 빅딜 마음에 안 들면 확 쏴버리든가 이거 백기투항을 해라. 그럼 빅딜을 요구하고 있죠. 말이 바뀌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스몰 딜 지금 없던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음모론이에요. 하필 타이밍이 그때 맞았는지 몰라도 스몰 딜을 차버렸어요. 우리는 일을 바르게 해야 된다. 농산물 조금 산 거 옛날에는 그래 좀 사니까 괜찮지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바뀌었죠. 불충분하다. not enough하다는 거죠. not enough. 그 정도로는 만족스럽지 않다. 조금 더 빅딜 거의 무릎 꿇고 나오시던가 아니면 거기서 그러고 계시든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딱 목을 딱 잡혔죠. 자, 여기까지가 중국의 상황인데 타이밍 참 참고로 하필이면 물론 이거는 우연이겠지만은 저 유가가 쫙 오르니까 미국은 트럼프 때 이후로 갑자기 비축해왔던, 미국이 비축유가 엄청 많잖아요. 비축유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는데 미국이 옛날에 석유가 수출을 못했죠. 자기네들 전부 다 생산하고 비축유 쌓아두느라고 수출을 못하게 했는데 수출도 풀고 비축유를 줄이고 있어요. 팔고 있어. 내 기름 팔고 있죠. 내 기름을 왜 팔까? 때는 있다가 가격 오르니까 내 기름 팔면서 가격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만에 하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비축유를 다시 올리는 순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굳이 이란을 향해서 로디드를 발사를 장전을 안 해도 비축유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줄어든 것 같아 얘들아 조금 더 사볼까 하는 순간에 한마디로 뭐 일로 갈지 패를 쥐고 있는 거니까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빠졌는데 당연하겠죠. 저걸 줄이는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잖아요. 언제나 나오듯이 이게 있기 때문에 저 기름에 대해서 현재 오일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셰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걸 한다. 그게 좋단 말이야. 그것까지 저 미국과 중국 얘기니까 우리랑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불거진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우리나라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어려움 여기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셰일이 됐다, 셰일 파워가 됐다, 이제 미국이 핵 파워가 정말 엄청난 파워를 쥐겠구나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2019년에 상반기부터 현실화되고 있어. 어디 현실화되고 있냐? 우리의 어디에 와서 닿고 있냐?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드론 테러를 해서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이 생겼는데 미국은 셰일은 테러를 안 당했잖아요. 셰일 가스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화학업체들이고요.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화학업체들이에요. 미국의 화학업체들은 이익이 늘어나는데 0이거나 늘어나죠. 한국과 일본의 화학업체들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속된 말로 작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44%, 마이너스 30%를 거의 찍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겠니?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은 미국은 화학업체들이 재료를 뭘 쓰겠어요. 얘네는 셰일가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많이 쓰겠죠. 원재료로. 지금 생산량 뒤에 보이시죠? 늘어나는 거. 와, 이거 제가 옛날에 셰일가스 영상에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라고 가능성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200억 배럴짜리 1000조짜리 나왔잖아요. 200억이 아니죠 이번엔. 뭐라고? 460억 더블이네? 측정은 불가하네. 야 잠깐만, 아까 200억이라며 그게 1000조짜리가. 이게 더블도 넘네? 심지어 이 하나가 리비아를 넘었대. 세계 9위 매장량이. 와, 기절하겠네 진짜. 야, 미국 경제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트럼프 형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미국 경제가 엄청 좋아지고 실업률이 내려가고, 너 같으면은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질 수가 있을까? 가치 측정이 불가하대잖아. 이 하나가 리비아래. 이미 사우디가 들어와 있거든. 근데 지난번에 이라크가 발견되더니 이번엔 리비아가 발견이 됐대. 얘네 뭐 발견을 하면 나라야. 이제 거의 나라. 유정을 발견하랬더니 나라를 발견하고 있어. 와, 이게 가능성이 아니야. 이거 미치지 않았나 싶어. 늘어나는 게 이게 옛날에는 가능성이라고 상반기 올 초만 해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게 현실화됐어. 내년 전망이니까 틀려봐야 얼마나 틀리겠어. 와, 여기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지금 생산량의 더블을 예상을 하는데, 자, 미국 업체들은 당연히 셰일가스를 원료로 써요. 우리나라 석유 업체들은 뭐를 원료로 쓰겠니?
당연히 오일이겠죠. 중동 쪽에서 수입한 석유를 쓴단 말이야. 그게 이 차이를 낳았어요. 어떤 차이를 낳냐? 저보다 더 전문가 형님들의, 이쪽 전문가 형님들의 의견을 보면은 화학사들의 핵심 원료가 에틸렌인데 이를 기반으로 이런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한국, 아시아 국가들은 당연히 원유로 만든다. 우리는 그래 왔으니까. 얼마나? 95%. 나프타, 원유에서 나온 나프타의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95%야. 사실상 전부란 거죠. 미국은 나프타를 얼마 써? 미국은 85%가 에탄. 에탄은 뭐예요? 여기 있죠. 셰일가스에서 뽑아놓은 에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에틸렌인데 미국은 85%가 에탄올 기반. 여기는 자기 앞마당에서 뽑아놓은 셰일가스가 85%고 우리는 수입하는 원유가 95%. 우리는 원재료 가격 올라가서 가격 부담이 생기는데 미국은 셰일가스를 저렇게 생산하니까 최소한 가격 부담이 생기진 않잖아요. 가뜩이나 제조가가 에탄 기반보다 안 그래도 높아서 이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올라가고 미국은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은 화학업체에서 지금 제2의 셰일 이후에 파생된 2차 셰일 패권 이런 말을 썼는데 파생돼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어떤 산업에 문제가 생겨. 롯데케미칼은 물론 이제 미국에다 투자를 해서 살짝 좋긴 한데 자 그건 딴 얘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예상이 되긴 됐어요. 어떻게 예상이 됐냐면은 2017년부터 미국 ECC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셰일가스를 사용한 에탄올 만드는 거의 증설이 2017년에 이미 예상을 했어. 증설을 하고 언제까지? 2020년까지 지금 다 왔죠. 지금까지 연간 1300만 톤 이상으로 증설을 한다는 게 이미 2017년에 알긴 했는데 설마 했는데 진짜 2020년이 거의 다 오니까 아까 셰일가스 증산량 봤죠 이렇게 그게 설마가 아니었죠. 알고는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 형들의 레포트의 제목을 몇 개 보면은 제목 이렇게 뽑히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정유화학인데 주로 화학 쪽 얘긴데 레포트 제목입니다. 보릿고개에도 죽으란 법은 없었다. 죽지는 않았다는 건데 감사합니다. 죽지는 않아서 감사하지만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아직 시황의 바닥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애널리스트 형들은 보통 긍정적으로 쓰거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형들은 팔라는 셀 레프트가 없는데 시황의 바닥을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다. 이게 되게 부드럽게 썼는데 다시 말하면 아직 바닥이 아니란 거잖아. 이렇게 여기쯤 왔는데 바닥을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조금 더 얘들아 지하실 있다 지하실 좀 더 기다려라 요런 말을 레포트에 쓰기 쉽지 않거든. 바닥을 논하기 잠깐만. 그래서 왜 도대체 바닥을 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가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이 나오는 거죠. 공급 부담 악화된다. 지금 안 그래도 수요도 줄고 있는데 중국이 수출에 문제가 있어서 공급 부담이 악화되고 결정적으로 미국 수출량이 26%, 19%, 22% 지금 거의 20%가 넘으니까 25% 이상 미국이 이쪽을 수출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실제로 그 값을 봤더니 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미국의 화학 제품 HD 이런 거 수출량인데 와 여기잖아. 여기 딱 여기서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예전을 넘어갔죠. 이 미국이 이걸 이쪽을 수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 단가가 내려가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험난한 영업 환경은 단기 기간에 호전시키기 쉽지 않다. 공급 측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이 뭘 하고 있다. 하하 이러면서 작년 말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수출 증가했을 때부터 사실은 석유화학 업체가 작년에 2016년, 2017년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막 조 단위로 벌었어요. 엄청 많이 벌었는데 호황기가 끝난다. 호황기가 끝난다. 잠깐만. 신규 설비 증설 이미 됐죠. 공급 과잉 이미 잠깐만 기다려봐. 호황기가 끝난다 하고 우리나라 수출입 은행이 3대 이슈라라고 내온 게 첫 번째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셰일가스로 생산하는 거. 유가 상승으로 우리나라 원가 경쟁력 악화되는 거. 미중 부양으로 수조가 이거 무슨 소리예요? 미국이 셰일가스로 가격을 낮추고 판매 가격은 낮추고 원가는 유가 상승으로 오르고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Q도 내려가고 P도 내려가고 원가만 오르는. 이건 뭐 양싸대기도 아니고 쓰리싸대기를 게다가 작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부주인공인 우리 국민기업 LG의 사랑해요 LG 국민기업 LG 화학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62%가 날라. 에틸렌 가격이 10년 전으로 갔다. 영업이익이 62%가 날아가고 어떻게 됐냐? 어닝이 사랑해요 LG 잘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져요. LG화학의 이익입니다. 이건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LG화학은 어떻게 되고 있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저런 식으로 돼 있고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LG화학은 어디에 많이 투자했어요? 지지난번 정도 나온 것 같아. LG는 뭐에 엄청나게 여기다 그쵸? 이거잖아요. 배터리 가자 배터리. 근데 배터리 가긴 가는데 이건 미래죠. 요거 지금 석화 이거는 현재죠. 이분들은 미래는 있는데
현재가 대부분의 우리나라 은행업은 현재는 있는데 미래가 이건데 LG화학은 야 미래는 뭔가 배터리인데 현재가 이게 좀 이렇게 반대 이게 보통은 현재가 있고 미래가 없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현재가 좀 거시기 하고 미래가 잠깐만 그때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하고 옛날 기사를 다시 한번 보니까 4년간 10조를 투자한다. 그래 미래 근데 여기가 야 이거 배터리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4년 잠깐만 그 차 배터리 나중에 떡상하면 LG화학 잘 되는 거 아니요라고 살려고 보니까 현재가 잠깐만 비틀비틀하고 있으면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차트도 딱 그런 모습이 보이죠. 우리에게 잠깐만. 이게 잠깐만 현재가 요로 지금 물음표를 강력하게 지금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 2016년 17년만 해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건 20만 원이 37만 원 됐으니까 거의 더블로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 석화의 지금 현재 거기에 주안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정말 배터리가 곧 뜨니 간다 얘들아 기다려 이빨 꽉 깨물고 기다려라. 물론 어디까지 기다리라고 말은 안 했지만 결국에는 간다라는 마음으로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겠죠. 딱 그런 애매한 상황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제로원데이 해서 스타트업 분들과 뭐 이런 훌륭한 분들이 나오는 이런 페스티벌에 잠깐 나와서 개인적인 얘기를 팬미팅 비슷하게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용산에서 하는 건데 무료라고 합니다. 아무나. 무료니까 아무나 오셔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2시에서 3시 사이에 콘텐츠의 경계를 허물다. 경제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경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지만 경계 얘기를 하려고 해서 너는 왜 그렇게 됐냐, 너는 왜 잘렸고, 너는 왜 그 경계에서 일반적인 그 회사의 경계에 있다가 넘어져서 이쪽 경계로 넘어왔는지를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왜 이 꼴이 됐는지를 1시간에 걸쳐서 게임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9월 28일인데 오셔서 볼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료입니다. 무료. 저거 아마 생방송으로 저분들이 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 전문 팀이 쏴서 경제가 아닌 네가 왜 잘렸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를 굳이 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시겠다. 저는 괜찮다고 그런 어려운 일을 안 해주셔도 된다 그랬는데 굳이 또 아마 그때 1시간 정도 방송이 열릴 거예요. 근데 뭐 안 보셔도 됩니다. 경제 썰은 아니에요. 그때 뵐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때 뵈면은 그래서 제가 그 공개적으로 쏜다 그래서 Q&A를 안 받으려고 원래 얘기 날 거죠. 왜 잘렸어요? 뭐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서 아마 2시에서 3시 사이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리밍은 열릴 것 같고. 근데 그렇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요날 못 뵙는 분들은 아마 10월 달에 팬미팅 우리 아름다운 루시아 친구와 식빵 형 모시고 아마 팬미팅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10월 달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안녕.